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 하더니 요즘 그 말을 정말 실감하며 살고 있어요. 특히 믿었던 남편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 전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미래를 그리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지자 남편의 태도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나 컸어요. 특히나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돈이 필요할 때는 아주 예쁘게 굴더니 상황이 나아지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생각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고 덕분에 우리 둘이 결혼 후에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도움을 받는 동안은 언제나 고마운 척 성실한 척 했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자마자 냉정하게 변했어요. 부모님께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고 저에게도 점점 차가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야기가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이런 대우를 견디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나서서 남편에게 참교육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참지 않고 나서게 된 계기는 단순히 남편의 배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상처들이 터져나온 거였죠. 사실 결혼 전에는 제가 역삼동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고 결국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루 이틀 다니다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부터 저에게 이상한 눈길을 보내며 수작을 거는 사람들까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져 갔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감정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얽히고 설키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의 문제, 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까지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제 삶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한 거예요. 몸을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더 좋고요. 의사의 말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학원 근처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외부로 나가는 게 기분 전환에는 도움이 되었어요. 게다가 남자까지 알게 되었죠.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기 첫눈에 반했습니다. 평생 건강을 돌봐줄게요.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남편은 제 PT 강사였어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을 고용한 터라 보자마자 첫눈에 서로 마음에 들어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는 사람 겉만 보고도 그렇게 마음이 동했는지 모를 일이에요. 마음이 허하다 보니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하니 저희 친정에서도 오케이 하셨어요. 결혼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래, 네가 맨날 괴로워하더니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 다행이다.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아빠가 응원할게. 남편의 직업이 정규적인 일이 아니라서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엄마를 오히려 설득한 것도 아빠였어요. 그렇게 조건도 안 보고 제 마음 하나 믿고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과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남편은 직장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나 말이야, 사업하고 싶어. 내 헬스장 하나 차리고 싶은데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 나도 학원 운영하는데 어떻게 도와.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잖아? 결혼 전에 말할 수 있었잖아. 그럼 당신이 결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내 돈으로 할 거고 벌써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 저는 결혼 후에도 강사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 남편이 직장을 안 다니게 된 것이었죠. 물론 언젠가 헬스장을 차리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은 했었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정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긴 했어요. 둘 다 학원을 열어서 할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저야 피아노가 집에 있으니 개인 교습이 가능하기에 결국 학원을 접고 헬스장을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인건비를 아낄 겸 제가 데스크에 앉아 회원 관리를 했죠. 끝나고 청소도 함께 하고요. 신혼이니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온종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철이 없었는지 매일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헬스클럽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한 집 건너 헬스장이 위치해 있었고 다른 곳은 체인점으로 시설이 좋기도 했거든요. 규모도 크지 않은 우리 클럽이 살아남기 어려웠죠. 남편은 저보다 나이는 있었지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이라도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어서 남편을 도울 수가 있었죠. 그래도 운동과 피아노는 차이가 있잖아요. 게다가 헬스클럽에 매진하다 보니 저도 피아노 개인 교습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요. 시댁의 원조를 받았어요.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셨지만 그걸로 유지하기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월 100만 원 정도라도 주시면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은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전염병이 돌아 갑자기 돈을 주시지 못했어요. 미안한데 우리도 힘들어서 돈을 못 주겠다. 결혼할 때 도와주지도 못해서 월백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이러시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솔직히 결혼할 때도 저희 친정에서 돈을 많이 내긴 했어요. 예식장부터 저희 드레스나 메이크업, 신혼집 전세금까지 지원받았는데요. 이럴 때도 도와달라는 말이 선뜻 나오진 않더라고요. 회원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니 어려웠는데요. 결국 남편은 운영하는 내내 다른 헬스클럽에 월급을 받으며 다녔어요. 자기 업장은 안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일하면 기운이 나겠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저는 강남보다는 신도시 쪽으로 클럽을 이전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어요. 강남은 시설 좋은 헬스클럽도 많은데 직장인 수는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보, 안 되는 걸 잡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우리 친정 근처로 가보자. 거기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거든. 장인어른 댁 근처로? 그게 좋을까? 괜히 죄송하네. 자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다간 우리 망할 수도 있어. 지금 죄송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야. 저의 단호한 결정에 적자만 보던 클럽을 접고 이사를 했죠. 경기도 양주 부근 신도시로 이전했어요. 거긴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라 여러모로 편했거든요. 저는 형제가 없다 보니 아버지가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이 겉으로도 듬직하게 생겼거든요. 술, 담배는 안 하기는 물론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는 등 아침형 인간인 남편을 아버지는 좋아했어요. 성실하게 보이니까요. 남편은 형제가 많은 집의 둘째이다 보니 외동딸인 저를 더 부러워했어요. 부모의 관심을 쭉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긴 장인어른이 나 예뻐해 주시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야. 그나저나 농장이 망해서 우리 엄마랑 아빠도 형네 집 근처로 가신대. 자기한테 미안하네. 우리 집이 도움이 못 돼서. 그래도 아주버님 댁에 가서 다행이다.
나한테 왜 미안해. 자기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거잖아. 이렇게 위로했지만 시부모님들까지 힘들다고 하니 맥이 풀리더라고요. 믿을 곳은 우리 친정밖에 없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도 농장을 처분하고 아주버님이 사는 인천으로 가셨어요. 아주버님이 슈퍼를 운영하는데 일손이라도 보탠다고 하시면서요. 시댁 농장이 잘 될 때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며 남편은 늘 시어른께 잘하라고 저에게 매번 그랬거든요. 이제는 끈떨어진 연이라면서 저희 친정의 남편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사이가 아니라 거의 아들급이야. 그러니 자네도 편하게 생각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지처럼 따르고 싶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까지 저렇게 나오니 남편은 신나하는 표정이었죠. 저희도 신혼집을 처분하고 양주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고요. 강남을 벗어나니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등산이나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을 데리고 다녔어요. 키도 크고 몸도 좋은 사이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사회생활도 잘하는 편이라 아버지에게 사근사근 잘했거든요. 아버지, 주말에 산이라도 탈까요? 오늘은 정상까지 올라가 봐요. 아예 남편이 자청하고 아버지에게 전화까지 해서 서로 약속을 잡더라고요. 한 번은 산에 오르다 아버지가 나뭇잎을 잘못 밟아 미끄러진 적이 있거든요. 발목을 접질러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구급차가 오기 어려운 지역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아버지를 업고 내려왔는데요. 무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내려왔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를 위하던 모습에 주변 사람 모두 감탄했대요. 그 이후 아버지는 아예 남편을 아들처럼 대하고 좋아하셨어요. 우리 사이가 얼마나 듬직하냐면 4시간을 내려오는데도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더라니까. 혜지야, 너 남편 하나 잘 뒀다. 진짜 잘했다. 우리 혜지도 약해서 내가 늘 걱정인데 이제는 아빠 하나도 걱정 안 한다. 알았지? 술만 드시면 사이가 대단하다, 튼튼하다, 사람 좋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이사 오고 나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다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저도 친정이 가까우니 좋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아예 부모님 모시듯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요. 친척들도 아들 같은 사이가 들어왔다고 부러워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식사 뭐 하셨어요? 운동은요? 몸 불편한 데 없으시죠? 남편은 매일 아빠에게 연락했어요.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 문자나 통화가 이어졌거든요. 저도 매일 하기 어려운데 남편은 제 아빠가 너무 좋다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염받을 행동을 하는데 싫어할 부모는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아빠와 남편이 잘 지내니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 곁으로 이사간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다행히 신혼집 처분을 하고 집을 이사해도 돈이 좀 남아 생활비는 문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 불안감이 증폭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헬스클럽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계약 기간이 몇 달 남아 그때까지 운영했기에 손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타던 차까지 팔고 집에 있는 고가품도 정리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쉴 수가 없었어요. 다시 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심지어 피아노까지 처분했어요. 남편 사업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일인데 그걸 감동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꼭 잘 돼서 당신 피아노 다시 사줄게. 고맙고 미안해.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엔 꼭 성공하자. 우리 이렇게 무너질 순 없잖아. 저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어요. 그때는 남편밖에 안 보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보답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같이 사는 사람으로, 가족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남편이 나중에 그걸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겠죠. 제가 이 정도 마음을 썼으면 1%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 놈이란 사실을요. 이사 왔으니 다시 시작이야.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자. 응? 이번에 망하면 다 끝이야. 의지를 다지는 것도 좋지만 시장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덮어놓고 덤비면 안 될 일이야. 2년간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이번 실패를 발판으로 성공을 위해 저희는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했는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늘 그렇듯이 예산이 빠듯한 것이 문제였어요. 컨설팅이라도 받아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저와 남편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 새로운 아파트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시설도 좋아야 하고 다들 외부에서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고 오는 거라서 늦게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하철역에서 셔틀이라도 운행하는 게 어때? 좋네. 여기서 바로 우리 헬스클럽으로 오니까 버스비도 아낄 수 있고 시설도 좋아야 하고 승합차라도 운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 어떡하지? 신도시에 정착한 우리는 갖은 돈을 털어 시설 좋은 헬스클럽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지인에게 빌려보기로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이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의 도움을 받자고 제가 먼저 제안하고 말았어요. 남편도 은근히 제가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모습 같았고요. 그럼 아버지에게 부탁 한번 해볼까? 진짜 우리 할 수 있는 곳에서 다 빌려봤잖아. 아빠가 마지막이야, 진짜로. 그래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저라고 친정에다 돈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가 살아야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혹시 남편 기가 죽을까봐 제가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내가 돈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 당신 불편하면 말이야. 아니야. 이번에 낚시 모시고 가기로 했거든. 그때 말씀드릴까 해. 차라리 남자 대 남자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게 믿음직할 수도 있어.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철저한 계획을 다 세워놓았더군요. 저는 돈이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생각했지만 지금 와보니 우리 친정을 이용할 마음을 그때부터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이야기해보겠다던 남편은 평소에 친분을 잘 다져놓았기에 말씀드리기도 편하다며 낚시 도구를 꺼내고 매만졌어요. 며칠 뒤 조용한 낚시터에서 아빠가 좋아하는 매운탕을 맛있게 끓인 남편은 소주까지 따라드리고 넙죽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1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도와주시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를 뭘 그리 뜸을 들이나. 그 정도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말해. 원래 자영업이 어려운 법이야. 혼자 다 알아서 해야 하니까. 남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아빠는 단번에 빌려주셨어요. 남편은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돈 1억을 바로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겠어요. 특히 자영업자끼리 말입니다. 이자도 없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울 일이야 그게? 에휴, 매운탕은 잘 끓였네. 이제 다시 헬스 강사하면 못 만든다고 이런 거 먹지도 못하잖아. 얼른 먹어. 고맙습니다. 저같이 모자란 놈에게 따님도 주셨는데 이번에 돈까지 빌려주시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요. 아빠는 자영업자끼리 돕고 살자며 남편을 위로했다는데요. 아빠도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간이용 티슈나 마스크, 화장솜 등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창고를 정리할 일꾼이 필요할 때 남편이 도움을 준 적도 있었어요. 아빠가 우리 사위 하는 것이 남편은 좋았대요.
시댁은 형제도 많고 서로 북적거리니 자기한테 관심 올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형제 중에 남편은 둘째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에 오면 오직 저와 남편뿐이라 관심과 애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집에는 아빠와 낚시나 등산, 사우나 갈 사람이 그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사이가 생겨 함께 다니니 아빠도 남편을 더 좋아했어요. 저랑 엄마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늘 불만인 아빠는 우리 남편 같은 사이가 필요했대요. 그렇다고 1억 선뜻 빌려주긴 쉽지 않았어요. 공장도 예전같이 호황기가 아니었거든요. 딸하고 사이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해서 제가 집으로 모셔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는 저희들을 불러놓고 한 말씀 해주시는데 그게 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빠, 이 은혜 제가 잊지 않을게요. 솔직히 요즘 공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다. 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마음에 드니 돈도 척척 빌려주고 싶구나. 우리 자영업자들 힘들어도 꼭 이겨내자. 저희 꼭 잘 돼서 아빠한테 보답할게요. 그리고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오세요. 아빠 엄마는 공짜로 모실게요. 그렇죠, 여보? 제가 남편을 보고 다시 한번 물었더니 대답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아빠 엄마에게 큰 절을 올리는 거 있죠? 진짜로 감격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곤 또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자도 안 받고 그대로 빌려주셨는데요. 돈 벌자마자 월 200씩 꼭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빠 품으로 달려가 폭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누가 봐도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긴 사기도 진정성이 있다던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 당시 우리 아빠가 구세주처럼 보였겠죠. 그렇게 안겨있으니 누가 친자식일지 모를 정도였어요. 엄마와 저는 그 모습이 싫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아빠와 엄마, 저와 남편은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 후에 닥칠 여러 일들을 모른 채 말이죠. 하여튼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하니 남편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신도시에 생긴 헬스클럽은 잘 운영이 되었어요. 아빠가 주신 1억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최신 운동기구도 살 수 있었고요. 시설도 제대로 갖출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은 저와 함께 길거리에서 전당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인건비 하나라도 줄이자면서요. 요새는 홍보도 유튜브로 한다던데 자네 아이디어 없어? 운동 영상도 특이하게 올려야 하잖아. 부부끼리 운동하는 것도 보기 좋은데. 아빠랑 운동을 더 많이 하는데 무슨 나랑 영상을 만들어. 등산도 아빠랑 가고 낚시도 하는데.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운동같이 유튜브에 운동하는 법을 올리고 홍보 영상도 만들었어요. 낚시하고 등산하면서 그 안에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법도 알려주고요.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나름 지역 내 홍보는 잘 되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디어가 되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이곳이 고향이나 다름없어 아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입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지역사회에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회원수가 많아지자 트레이너 선생도 3명이나 두게 되었고 오후 PT 수업도 꽉 찼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센터 샤워실 등의 청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그동안 만회하려고 했죠. 남편은 운 좋게 시청에서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강연도 나가게 되면서 입지를 단단히 굳혔어요.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저는 빨리 아빠 돈을 갚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전과 달리 우리 부모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200만 원씩 드린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죠.
여보, 돈 2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 한 푼이라도 빨리 돈 갚아 드리는 게 낫지 않아? 요새는 아빠 공장도 힘든 것 같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릴 생각을 해봐. 그게 작은 돈이니? 이주 조금 괜찮아졌는데 당장 돈을 드리라고? 아니야. 지금은 돈을 모아야지. 기다려봐. 안정이 필요하잖아. 안정되면 다 드릴 테니까. 그 안정은 언제 되는 건데? 일단 돈 생기면 얼마라도 드려야 도리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 생각해서 주신 건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설마 장인이 200만 원 없어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면서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야, 그 전에 울고불고 절하고 안기던 남편은 어디 갔나요? 게다가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약이 오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업적으로 안정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헬스클럽 때문에 저희는 애도 안 갖고 있는데 남편은 늘 억대 부자가 되면 안정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급기야 연락이 뜸해진 남편 때문에 아빠가 전화를 하셨어요. 매일 안부를 묻던 사람이 사라지니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요새 바쁘지? 내 전화도 못 받더라고. 일이 잘 되면 좋은 거지. 내가 응원한다고 전해줘. 전화도 안 받는 일이 많았고 연락 달라고 해도 답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등산이나 낚시 말도 못 꺼냈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하긴 그만큼 바빠졌으니 산이나 저수지에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 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오는 전화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빠에게 돈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전화했었거든요. 여보, 아빠한테 전화 좀 해. 왜 안 받아? 일부러 피하는 거야? 바빠 죽겠어. 나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 내가 바쁘면 당신이 좀 해. 딸이 왜 그래?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남편이 투덜거렸어요. 그렇게 외부 강의가 많아지면서 남편은 센터에도 잘 오지 않고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사람들 만나야 한다면서요. 물론 회원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돌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아무튼 잘 되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를 할 수도 없으니 일단 지켜봤어요. 시간이 흐르자 아빠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몇 천이라도 먼저 해줄 수 있냐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공장에 대금을 대야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면서요. 아버지 돈 어떡해? 오늘도 당신이 돈 해줬으면 하는 전화가 왔어. 너무 힘들대. 제가 이렇게 나오니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겨우 몇 푼 버는데 벌써 돈을 달라고 그러신다고? 너무 섭섭하다. 몇 푼이라니. 통장 보니까 5천 정도는 여유가 있네. 드리면 안 돼? 그거 다 쓸 데가 있는 거야. 가만히 둬. 그리고 내가 다 계획이 있는데 당신이랑 장인은 너무 급하다 급해. 제가 봐도 통장에 돈 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남편은 안달이 났어요. 사업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헬스용품 파는 가게까지 운영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돈 벌 때 왕창 벌어야지. 여유 있다고 빌린 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혹시 알아? 내가 2억을 드릴지. 남편이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었어요. 시설은 좋은데 회원 가격을 낮추고 개인 PT도 지역 내에서 가장 저렴했거든요. 게다가 매일 오지 않아도 주 한 번이나 주 2번씩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았죠. 이런 것들 모두 제 아이디어였는데 남편은 자신이 사업을 잘한다고 자만하기 시작했어요. 잘 된다고 확장하면 어떡해. 용품 파는 거 그게 잘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일단 아버지. 이렇게 초치할 거면 센터에 나오지 마. 재수 없잖아. 뭐? 내가 재수가 없다고? 당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냥 들어가. 당신 있어서 일이 더 안 돼. 매번 잔소리만 하고. 그리고 아버님도 그래. 아직 돈 빌려간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누가 그렇게 돈을 갚아? 200만 원 드리는 것도 내년쯤 가능하다고 전해드려.
뭐라고?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사람 손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야단이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고? 관도, 다신 나 부르지 마라.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말 대신 이제 필요가 없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홧김에 헬스센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쉽지도 않았어요. 화장실이나 샤워장 청소가 쉬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인건비가 확 나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싶었거든요. 제가 친정에 돈을 줘야 한다고 난리를 친 이후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100만 원밖에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 너무 적잖아.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해? 말이나 돼, 이게? 그래서 저는 당장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만 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집에서 내가 하는 거라곤 잠만 자는 건데 100만 원이면 당신 먹고 자고 쓰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새 과외는 안 해? 동네 애들 모아서 피아노라도 가르쳐봐. 뭐야, 내가 쓸 돈은 내가 벌라 이거야? 아니, 말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아버님 돈 갚아야 한다며. 그러니까 아껴야지. 그리고 또 계획이 있어. 이렇게 나오니 저도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클럽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부터 얼마를 벌고 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물어도 대답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죠. 일단 생활비는 제가 참고 넘기기로 했지만 이왕 이렇게 생활비를 줄일 거면 아빠에게 주기로 한 200만 원이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헬스클럽 2호점을 열겠다는 겁니다. 안정되면 돈을 주겠다더니 헬스용품 가게를 열지 않나. 게다가 2호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1억 이상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모으기로 했잖아. 용품 팔고 온라인 강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헬스장 2호점은 왜 만들어?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잖아. 괜찮은 곳에 자리가 났어. 이번 돈 벌면 장이돈 해결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돈 없어 지금은. 저랑 상의도 없이 남편은 목이 좋은 곳에 헬스클럽을 또 오픈했어요. 게다가 욕망의 화신처럼 그동안 번 돈을 다 투자했더라고요. 잘 될 때 장작을 더 넣어 사업에 불을 활활 지펴야 한다며 열을 올리는데 그 모습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욕심에 눈이 멀면 단번에 미치기도 하나 봅니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니 뭔들 보이겠어요? 게다가 2호점은 1호점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니 가정에 소홀한 것은 당연하고 겉으로 보기에만 돈이 많아 보일 뿐 제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생활비 100만 원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저는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게다가 2호점은 1호점만큼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덮어놓고 확장하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제차를 타고 2호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어요. 1호점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여자 트레이너와 전화하다가 알게 된 일이었어요. 가끔 남편의 안부를 묻거나 헬스클럽 돌아가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연락을 취하는 사이였거든요. 대표님 차 바꾸셨던데요? 삐사 차로요. 모르셨어요? 요즘 돈 좀 버시나 봐요. 사모님한테는 뭐라도 안 해주셨어요? 2호점 안 된다고 하던데 어디서 돈을 버는 거야? 어머, 안 된다고 하세요? 2호점 1호점만큼은 아니지만 요새 회원수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혈압이 쭉 상승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죽는 소리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당장 2호점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으로 가보니 남편 차로 보이는 외제차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 차종을 조회해봤는데요. 1억 원에 가까운 모델이었어요. 폭발할 직전이었던 저는 주차장으로 남편을 당장 불러냈어요.
나한테 돈 한 푼도 없다고 하더니 자동차 살 돈은 있어? 너는 자동차 돈으로 사냐? 카드도 있고 일시불로 산 거 아니야. 나도 품위 유지라는 게 있어. 잘 나가는 헬스클럽 사정인데 소형차 타고 다녀서 되겠냐? 그러니까 그걸 남한테 들어야 하냐고. 진작 나랑 상의하면 되잖아. 상의가 되냐? 당신은 무조건 장인돈 갚으라는 소리밖에 안 하잖아. 말 나온 김에 돈 갚아. 그래야 외제차 타고 다녀도 욕 안 먹지. 여기 아버지 고향 같은 곳이야. 지나가다 누가 볼까 무서워. 장인돈 안 갚고 사치하고 다닌다고. 저는 돈도 돈이지만 동네에 나쁜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요. 남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헛소리를 마음껏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어차피 아버지 돈 당신이나 나나 물려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하러 갚아? 그리고 장인이 1억 없다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는 거 있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 남자 진짜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게 말이야? 진짜 당신 안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다 우리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 그런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돈 갚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주차장에서 남들이 보건 말건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남편은 직장까지 와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화를 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돈을 안 갚으려는 남편을 꾸짖었죠. 그 후 남편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헬스클럽 사무실에서 자나보다 했는데요. 2주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싸웠으니 먼저 전화하기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3주차가 되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전화 오셔서 제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피하는구나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결번이오니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사무실로 연락을 해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그 여자 트레이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남편이 대뜸 전화를 받는 겁니다. 직원한테 전화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냐? 이 선생이 스파이라도 돼? 왜 그래 진짜?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가. 여기 2호점 근처에 오피스텔 얻었어. 2호점 24시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야. 당신 등살에 돈 한 푼이라도 벌어 장인한테 갚을 거니까 알아서 해. 뭐야? 뭐든지 다 당신 마음대로네? 어딘데 거기? 집이 멀쩡히 있는데 오피스텔을 왜 얻어? 미쳤어? 바람났니? 왜 이래 진짜? 장인돈 갚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한테.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도 직장이야. 트레이너들하고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곳이니까 찾아올 생각도 마. 사납게 소리를 치고 바뀐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는 거 있죠? 필요한 건 카톡으로 하라면서 카톡 아이디만 알려주더라고요. 목소리도 듣기 싫대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참다가 한계라는 게 생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후 통첩처럼 말이죠. 부동산에 가서 지금 내가 사는 집 내놓고 올 거야. 전세금 나오면 이 돈 아빠 드리고 나는 그 오피스텔에 가서 살아야겠어. 그랬더니 당장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오피스텔에서 살겠다고 하니 저렇게 저자세로 나왔어요. 저는 당장 오피스텔 주소를 대라고 했죠. 남편은 제가 부동산이라는 걸 알고 마지못해 주소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당장 남편의 오피스텔로 향했는데요.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 빈 오피스텔 안을 들어갔습니다만 뭔가 기분이 찜찜했어요. 여자라면 알 수 있는 그런 묘한 육감.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만 같았죠. 서랍을 열어도 여성용품 하나 없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날 혼자 돌아오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아빠 돈을 갚아야 하느냐고 덤빌 때부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오피스텔에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남편은 저 몰래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후에 외도 증거를 수집하면 진다는 이야기에 전 이혼의 이자도 언급 없이 전처럼 지냈어요.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면 눈치를 챌까봐 평소처럼 계속 문자나 전화를 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상간녀가 누굴까 조사하다 저 기함할 뻔했어요.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거든요. 바로 여자 트레이너였어요. 새벽에 홀로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앙큼하게 제가 전화하면 시치미를 떼고 안부를 묻고 하던 여자 트레이너가 상간녀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당장 달려가 두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이럴수록 이성을 찾아야죠. 그래야 이기는 거니까요.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니 다음 날에는 여자 트레이너가 들어간 후 적당한 시간을 보고 오피스텔 비번을 풀고 들어가니 남편 놈하고 그 여자하고 혼비백산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바로 사진을 다 찍고 쓰레기통을 뒤져 증거를 다 수집하고는 유유히 밖으로 나왔어요. 죽이네 살리네도 없이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머리채 잡기도 싫어요. 어차피 끝을 낼 건데 필요한 부분만 찍고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 후에 더 밝혀진 내용으로 여자 트레이너한테 월 300만 원씩 월급 이외에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줄 200도 없다고 한 인간이 정말 뻔뻔하죠. 솔직히 바람 피웠다는 사실도 싫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진짜 분개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헬스클럽으로 가서 남편 뒤통수를 한 대 세게 갈겼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여자한테 줄 돈이 있어? 정말 기가 막힌다. 이혼해, 당장!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트레이너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이었어요. 결혼할 남자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던지라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 별별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고요. 이혼 소송을 들어가니 남편은 바짝 엎드리고 말았죠. 당신이 빚쟁이처럼 장인돈 갚으라고 하니 괜히 어깃장 놓은 거야. 자기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다신 안 만날게. 남편 놈이 이러는데 입에서 온갖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욕도 아까웠어요. 말도 길게 하기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난 이미 다 끝났어. 너랑 말도 하기 싫어. 게다가 이혼 결심하고 전세도 빼고 웬만한 재산은 제 앞으로 해놓고 이혼 소송 들어갔고요. 상간녀도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으니 벌금을 내야 했고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집 앞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물이라도 끼얹고 난리라도 칠 줄 알았나 봐요. 자기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 아프게 널 왜 때려? 돈으로 내. 나한테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 사모님 죄송해요. 그놈의 술이 문제였어요. 벌금 낮춰주시면 안 돼요? 뭐라는 거야 이것들이. 근데 하나만 묻자. 저번에 전화했을 때 외제차 산 이야기는 왜 해? 그때부터 바람 의심했거든. 아니, 제 차 바꿔준다고 하더니 자기 차만 바꾸고 혹시 사모님한테 뭐 해줬나 싶어서요. 뻔뻔하기로는 두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찌나 당당하던지 정말로 황당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철저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 거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서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쥐들은 더 아프게 울어야죠. 안 그래요? 저는 그들이 당연히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은 결국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어요.
헬스장 명의도 제가 계약한 거였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미리 처분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아빠에게도 그동안 제가 빌렸던 돈 1억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저를 도와주셨고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피아노도 하나 장만했죠. 오래전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피아노였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선물로 그 피아노를 들여놓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로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일들은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운영하던 헬스장에 대한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결국 헬스장은 문을 닫았고 온라인 강의며 구청 강의도 모두 취소되었어요. 심지어 그가 운영하던 헬스용품 가게도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였어요. 상간녀도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렸고 그가 소유했던 오피스텔도 제가 이혼하면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죠. 여보, 미안해. 살려줘라, 어? 이혼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재산도 거의 다 줬어. 그러니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본가도 우리 엄마도 연락이 안 돼. 전 남편은 이렇게 빌더군요. 정말로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모두 싹 지워내고 싶었거든요. 그가 그동안 저에게 해왔던 일들, 그 모든 배신과 아픔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도 그 자식을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나셨지만 결국 참으셨어요. 아무리 미워도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돈 한 푼 없이 남편을 내쫓는 것이 오히려 더 통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동안 미뤄둔 공부를 더 하려고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였는데 결혼 생활 때문에 잠시 접어두었던 것이었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인생 공부를 참 혹독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당장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이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일을 겪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말로 하는 다정함에 속아서 마음을 내어주는 건 참 위험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기대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이든 다른 누군가든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믿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쉽다는 격언이 정말 맞더라고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너무나도 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는 제 자신을 먼저 챙기고 저 자신을 존중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제 두 발로 더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게 결국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결국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지지를 주셨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부모님이 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늘 사랑받는 딸로 남고 싶고, 더 나아가 제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 성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려고 해요. 물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많이 아프게 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상처가 제 인생을 망치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고 그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더 밝고 희망적이라는 걸 믿습니다. 제 경험이 제게 큰 교훈이 되었듯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면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놓아진 것 같아요. 혹시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절대 늦지 않다는 걸